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그 뜨거운 감정, 분노라는 이름의 불청객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고 방 안은 오직 스탠드의 은은한 불빛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네요.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부당한 상황에 치를 떨며 밤을 지새우곤 하죠.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이런 식으로 감정의 소모전만 반복하며 속을 끓이다가는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평온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정신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도시와 그곳의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내가 아직 30도 되지 않았을 무렵 나는 분노를 나의 고유한 성격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즉각적으로 불같이 화를 냈고 그것이 나의 예민한 예술가적 기질이거나 혹은 세상이 워낙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변호하곤 했죠.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은 얼마나 편리한 방패인가요? 그 시절에 나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울컥 올라오는 그 찰나의 순간을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필연적으로 입술이 먼저 달싹였고 날카로운 말이 화살처럼 튀어나간 뒤에는 언제나 쓰라린 후회가 독처럼 남았습니다. 사실 100살이 넘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의 나는 마치 고장난 에어컨 같았습니다. 조절 장치 없이 그저 주변 온도가 올라가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그런 기계 말이죠.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경신호가 우리 몸속에서 전달되는 속도는 시속 약 4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무례한 말을 듣고 뇌에서 화가 난다 라고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 찰나의 속도에 내 인생 전체의 주도권을 맡겨버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나는 나이가 들면 그저 세월이 약이 되어 자동으로 마음이 평온해질 줄 알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와인이 시간이 지나면 절로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와인이 아니라 식초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더군요. 분노는 결코 나이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훈련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 분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꼴을 만들고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강단에 섰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파릇파릇한 학생도 있었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의 무게를 짊어진 노신사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수많은 군상을 관찰하며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학식이 깊든 얕든 혹은 통장 잔고가 넉넉하든 비어있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비난 속에서도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함을 유지하더군요. 처음에는 그것이 그저 타고난 성적, 즉 운 좋게 좋은 성격을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데이터가 쌓일수록 하나의 명확한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적 항상성 유지 기제, emotional homeostasis, maintenance mechanism에 대한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화를 유발한 외부를 원인으로 삼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이 상황이 나를 미치게 만들으라고 말이죠. 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내부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100년을 살며 내 안의 분노를 수만 번 해부해 본 결과 나는 단 한 번도 타인이 내 감정을 강제로 만들어낸 적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내 마음에 자극이라는 돌멩이를 던졌을 뿐입니다. 그 돌멩이에 맞아 물결을 일으킬지 아니면 그저 조용히 가라앉게 둘지를 결정하는 진짜 고난은 언제나 내 안에서 내려졌던 것입니다. 똑같은 무례한 말을 듣고도 어떤 날은 불같이 화가 나고 어떤 날은 저 사람 오늘 참 피곤한가 보네 하며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상대방의 태도가 아니라 그 순간 나의 내부 상태였습니다. 내가 지쳐 있었는지, 상대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통제할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노는 결코 내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영토 중에 아직 훈련되지 않은 영역, 즉 야생의 땅에 남아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사실 제가 100살이나 먹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끔은 제 인공지능 비서가 제 말을 못 알아들을 때면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라며 혼잣말을 하기도 하니까요. 물론 제 에이스파이어 7 노트북이 업데이트를 하느라 중요한 순간에 멈춰버리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작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노트북을 창밖으로 던지고 싶어지지는 않죠. 그게 바로 훈련의 힘입니다. 제가 100살이 되어도 여전히 화를 낸다면 아마 제 주변엔 제 장례식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100살 먹은 노인이 화까지 잘 내면 그건 정말 재앙이거든요. 노년에 이르러 나는 일기장에 이런 말을 자주 적어 두었습니다. 감정은 방문객이고 선택은 집주인이다. 감정은 비바람처럼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앨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라는 손님에게 내 집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안방까지 내어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감정을 꾹꾹 억누르는 것을 통제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억압은 통제가 아니라 언젠가 더 큰 폭발을 예고하는 시한폭탄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통제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목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선명하게 느끼면서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당장 날카로운 말을 내뱉을 것인가? 아니면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침묵할 것인가? 지금 상대의 자극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바람이 지나가듯 흘려보낼 것인가? 이 찰나의 짧은 간극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갈립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분노에 지쳐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책임은 날로 늘어가고 인정받을 곳은 줄어들며 우리가 버텨온 긴 시간에 비해 돌아오는 말들은 겨울바람처럼 차갑기만 하죠.
사회는 눈부신 속도로 변해가고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라는 당신의 질문 속에는 이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결코 약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의 감정 시스템을 돌보지 못한 채 그저 버텨내기에만 급급했다는 증거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고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은 100살이 넘어서도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의 날선 말들이 여전히 공중을 떠다니겠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중심까지는 결코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망치던 소음들이 그저 지나가는 배경 음악처럼 들리게 될 때 당신은 비로소 첫 번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평온은 성격이 아니라 당신이 매 순간 내리는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적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지면 즉시 그 사람을 내 인생의 문제로 규정했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저러는 걸까? 하지만 인생의 굴곡을 수천 번은 더 건너온 지금에야 나는 깨닫습니다. 그 질문이 얼마나 나를 무기력하고 약하게 만들었는지를 말입니다. 그 질문은 내 삶의 주도권과 에너지를 모조리 바깥으로 밀어내 버립니다. 내가 화가 난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라면 나의 평화 역시 저 사람이 태도를 바꿔야만 얻을 수 있는 구걸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은퇴한 뒤 한동안 나는 인간관계를 멀리하며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침묵 속에 머물면 절로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온이 아니라 비겁한 도피에 가까웠습니다. 산속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것은 내가 수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뿐이니까요. 진짜 변화는 관계를 단절했을 때가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나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 나를 유독 힘들게 하던 제자 한 명이 선을 넘는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졌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하나의 낯선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왜 이 말이 하필 나를 이토록 아프게 건드렸을까?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적으로 보기보다 나를 비추는 거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타인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던 버튼을 눌러줄 뿐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 그 버튼이 없다면 상대가 아무리 세게 누른다 한들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보라색 코끼리 같아 라고 비난한다고 해서 화를 낼 사람은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보라색 코끼리라는 믿음이나 열등감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은 무능해 혹은 당신은 이기적이야 라는 말에 발끈한다면 그것은 내 무의식 어딘가에 그 말을 수긍하거나 두려워하는 버튼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주 기분이 나쁘고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비겁하게 상대를 탓하며 내 감정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외부 상황이 원인이 아니라 내 내부의 버튼이 원인이라면 나는 더 이상 타인의 변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훈련할 수 있고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학술적으로 상호 결정론적 관점에서의 인지적 재구조와 cognitive restructuring in a reciprocal determinism perspective라는 개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 개인 그리고 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지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외부의 자극은 전혀 다른 결과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결국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내 세상을 만든다는 뜻이죠.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현대적인 거울은 1835년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이가 은도금 방식을 발명하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인류는 어두운 흑요석이나 닦아놓은 청동판에 비친 흐릿한 자기 모습만을 보며 살았죠.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마음의 거울만큼은 리비히 이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통해 나를 선명하게 비춰보기보다는 그저 흐릿하고 왜곡된 형상을 보며 상대가 나쁘다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거울에 때가 묻었다고 해서 거울 속에 내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면서 본 사람 중 가장 안타까운 유형은 80세가 넘어서도 식당 종업원이 반찬을 늦게 가져다 준다고 고함을 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는 믿음 속에 사느라 자기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때 3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건 도덕책에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해부학적인 팩트입니다. 물론 손가락이 4개인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겠네요. 혹은 제가 강의할 때 제 말을 듣고도 조는 학생들을 보며 화를 내는 대신 내 강의가 자장가처럼 감미롭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인지적 재구조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제 자존심이라는 버튼은 조금 눌리겠지만요.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가 젊을 때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가던 말들이 나이가 들수록 나의 자존심 그리고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 심리와 맞물려 거대한 상처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충분히 버텨왔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무시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감히 나를 하는 마음이 울컥 올라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흔들림은 결코 패배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에서 아직 단단해질 수 있는 혹은 치유받아야 할 지점이 남아있다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시험은 늘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옵니다. 삶은 끊임없이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무례한 말로, 교묘한 비교로, 때로는 차가운 침묵으로 말이죠. 그때마다 당신은 상대를 향해 돌진하는 대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 질문은 상대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서 있는 위치를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을 감정에 휘둘리는 피해자에서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관찰자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서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으로 이동시킵니다. 관찰자의 자리에 서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대와 진흙탕 속에서 싸우지 않게 됩니다. 싸움이 줄어들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안으로 모이고 그 에너지가 쌓일수록 당신의 평정심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진짜 통제는 평온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모욕적이고 불공정한 순간에 내가 내 안의 거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나는 한때 말이 곧 힘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화려한 언변으로 그 오해를 풀어야만 직성이 풀렸고 상대의 공격에 즉각 반박하지 못하면 그것이 곧 패배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자극을 주는 순간마다 내 머릿속은 마치 전쟁터의 작전실처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상대를 단숨에 제압할 가장 날카롭고 논리적인 문장들을 고르고 배치하느라 정작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줄은 몰랐죠. 하지만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말이 가장 많았던 시절일수록 내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소란스럽고 초라했습니다. 반대로 침묵이라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후부터 내 인생은 눈에 띄게 단순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많은 분이 침묵을 할 말이 없어서 참는 것 혹은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침묵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에게 넘어간 내 삶의 주도권을 가장 조용하고도 우아하게 되찾아오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람이 타인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의 감정적 통제권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분노를 읽고 그것을 계산하고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기 위해 또 다른 자극을 던질 준비를 하죠. 하지만 당신이 그 흐름을 끊고 멈출 때, 깊은 숨을 한번 내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 자동적인 파괴의 순환은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극, 반응, 상호작용의 신경생리학적 지연 뉴로 physiological latency of stimulus response interaction 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자극이 우리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본능적인 분노를 일으키기까지는 불과 몇 밀리초도 걸리지 않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엽이 작동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침묵은 바로 이 물리적인 간극을 인위적으로 확보하여 짐승 같은 반응이 아닌 인간다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잠시 재미있는 과학적 사실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소리는 공기라는 매질이 있어야 전달되지만 우주는 완전한 진공 상태라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거대한 행성이 폭발해도 그곳은 오직 정막뿐이죠.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진공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폭발적인 비난이 날아와도 내 마음의 진공 상태에 닿는 순간 그 소음이 소멸해버리는 그런 공간 말이죠. 사실 가끔은 제가 너무 조용히 있어서 사람들이 저를 깊은 명상에 잠긴 현자로 오해하곤 하는데 사실은 그저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멍하니 있는 것뿐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노년의 특권이자 전략적인 침묵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침묵을 통해 주도권을 되찾았다면 이제는 그 조용한 공간 안에서 우리를 흔드는 진짜 범인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라는 이름의 아주 정교하고도 질긴
족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법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차가운 무관심이나 냉소적인 태도로 오해하곤 합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세상을 등진 채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100년을 살아오며 내가 온몸으로 깨달은 감정적 분리, emotional detachment은 결코 그런 차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안에 혼란을 걷어내고 세상을 투명하게 바라보는 명료함에 가깝습니다. 여전히 기쁨을 느끼고 서운함을 느끼지만 그 감정들이 내 인생의 방향키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감정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는 늘 타인에게 기대를 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주겠지. 적어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최소한 공정하게 대우받겠지 하는 그런 소박해 보이는 기대들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기대들은 희망의 탈을 쓴 가장 위험한 감정적 도박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사소한 태도 하나에 내 하루의 기분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도록 허락하는 순간 당신의 평화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타인의 변덕에 저당 잡힌 상태가 되어버리죠. 저는 수없이 많은 밤을 분노로 지새운 뒤에야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정동적 이탈과 심리적 경계의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affective detachment and psychological boundaries라는 학술적 개념이 말해주듯 타인의 반응과 나의 내면 상태 사이에 건강한 경계가 없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감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며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무거운 기대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오직 내가 세운 내면의 원칙에서 기준을 찾기로 했죠. 이 변화는 아주 조용했지만 결과는 실로 결정적이었습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어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니 더 이상 내 가치가 훼손되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가치는 타인의 입술 끝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성실함에 이미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요.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되 그 대가로 나의 평온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입니다. 잠시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나누어 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잠금 장치는 기원전 4000년경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코르사바드 유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이 육중한 빗장은 오직 주인만이 가진 특수한 열쇠로만 열 수 있었죠. 우리 마음에도 이런 고대 아시리아의 빗장이 필요합니다. 마음에는 분명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소중한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주고 그들이 진흙 묻은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와 난장을 피우도록 방치하곤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당신은 아주 엄격한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의 평온을 해치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선별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100살이 되어서도 가끔은 문지기 역할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유튜브 댓글에 누군가 이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적어둔 것을 보면 1초 정도는 내가 얼마나 공들여 쓴 스크립트인데 하는 억울함이 문틈으로
쏙 들어오려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에이셜 에스파일 7 노트북에 그 매끄러운 덮개를 쓰다듬으며 생각합니다. 그래, 전 세계 80억 인구의 취향을 내가 어떻게 다 맞추겠니? 내가 삼성전자 고객센터도 아닌데 말이야. 이런 사소한 농담 섞인 자기 객관화가 감정의 족쇄를 푸는 가장 좋은 열쇠가 됩니다. 100살 먹은 노인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옷은 바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니까요. 강한 사람은 고립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마음의 정원을 누구에게 개방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중장년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이미 삶의 무게에 충분히 지쳐 있습니다. 번아웃이 오고 감정이 메마르는 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걸러지지 않은 타인의 감정적 쓰레기들을 너무 많이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많은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엄격한 선별이 필요할 때입니다. 모든 비난에 해명할 필요도 없고 모든 부정적인 뉴스에 감정을 이입할 의무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원망 섞인 질문을 버리고 이 상황에서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붙잡으세요.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외부의 일로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그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당신의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든 그 판단을 거두어 드릴 힘이 있다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이 말만큼 뼈아프게 정확한 문장도 없더군요. 누군가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 그것을 배신이라고 판단하면 지옥이 시작되지만 사람의 불완전한 속성이라고 판단하면 그저 안타까운 풍경이 됩니다. 판단의 키를 당신이 쥐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황에 끌려가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평온을 디자인하는 선택자가 됩니다. 감정적 분리를 익히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당신의 하루를 단숨에 망치던 날 선 비판들이 마치 빗방울이 단단한 우산 위를 미끄러져 내려가듯 당신의 영혼을 비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방식대로 무례하고 세상은 여전히 불공정하게 돌아가겠지만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중심을 흔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분노의 불길도 잦아듭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시나요?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기대라는 짐을 대신 짊어지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분리가 선사하는 진정한 해방이자 우리가 남은 생을 온전한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감정을 넘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 이르러서야 나는 하나의 축이 모든 균형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성격도 안락한 환경도 심지어 타고난 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사소한 일에 쉽게 화가 나고 흔들리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항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는 작은 파도에도 크게 요동치며 전복될 위협을 느끼지만 목적지가 분명한 배는 거친 폭풍 속에서도 항로를 유지하며 묵묵히 나아갑니다. 분노라는 파도는 목적이라는 돛을 내리지 못한 영혼에게만 치명적인 법입니다. 나 역시
인생에서 목적을 잃고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연구와 강의가 일상이 되고 매일 똑같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던 중년의 어느 시기였죠. 그 무렵에 나는 유독 타인의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작은 무시에도 밤잠을 설칠 만큼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느꼈던 분노의 진짜 대상은 나를 비난한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채우고 있던 거대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소중한 하루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 의식이 흐려졌을 때 우리 안의 감정 방어선은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목적이 사라진 자리는 필연적으로 타인에 대한 시기와 분노 그리고 소모적인 짜증이 채우게 마련이니까요. 학문적으로 이를 설명하자면 자아의 목적론적 일관성 및 정동적 통하 teleological coherence of the self and affective integration 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장기적인 목표와 가치에 정렬되어 있을 때 단기적인 감정적 자극은 그 일관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과된다는 이론이죠. 즉,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캔버스 위에 작은 얼룩 하나에 절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재밌는 잡지식 하나를 보태자면 고대 항해사들이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었던 나침반의 자침은 사실 아주 약한 자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약한 자침이 지구의 거대한 자기장이라는 목적에 정렬되는 순간 그것은 전 세계의 바다를 건너게 하는 위대한 힘이 되었죠. 우리 마음의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 100살이 된 저의 목적은 이제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마칠 것인가, 그리고 내 짧은 말과 침묵이 누군가의 가슴에 어떤 무늬를 남길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제 주변의 수많은 소음은 마법처럼 힘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려 들 때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싸움에 휘말리는 것이 내가 오늘 마감하려는 아름다운 태도에 도움이 되는가? 그 질문 하나로 수많은 분노가 존재의 의미를 잃고 증발해 버립니다. 목적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중력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100살 먹은 노인의 사소한 유머를 하나 던져볼까요? 제가 요즘 가장 자주 갖는 목적은 부엌에 왜 들어왔는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가끔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을 때면 이것이야말로 실존적인 명상이자 목적 중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에이셜 에스파이어 7 노트북이 갑자기 멈출 때 제가 화를 내지 않는 진짜 이유는 제가 해탈해서가 아니라 사실 전원 버튼이 어디 있는지 가끔 까먹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덕분에 제 노트북은 제 분노로부터 아주 안전하죠. 이게 바로 세월이 주는 뜻밖의 평화 아니겠습니까?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진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유머로 승화시킬 때 완성되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평화가 어떤 특별한 기분이나 고요한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100년을 살며 내가 확신하게 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하게 훈련된 상태입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훈련, 타인에 대한 기대를 과감히 내려놓는 훈련, 올라오는 감정을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하는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목적을 늘 중심에 두는 훈련, 이 모든 작은 훈련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단단한 내면의 기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이 상태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여전히 시끄러울 것입니다. 불공정함도 무례함도 당신을 아프게 할 사람들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조건 위에 당신의 평화를 위태롭게 올려두지 마세요. 당신의 평화는 누군가의 칭찬 위에 있지 않고 상황의 호전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내부 통제 시스템 안에, 당신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 도달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텅 빈 공허가 아니라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심해와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타인의 이해를 구걸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내면이 가리키는 북극성을 따라 걸어갈 뿐입니다. 통제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안에서 시작되며 그 통제권을 손에 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비록 늙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젊은 시절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 자유롭고 강하다고 느낍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유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화를 내지 않는 법은 화를 참는 법이 아니라 화가 당신의 중심에 도달할 가치가 없음을 깨닫는 법입니다. 100년의 세월이 당신에게 건네는 이 투박한 진심이 당신의 오늘 밤을 조금 더 고요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중년 이후에 많은 이들이 침묵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우습게 볼까봐 혹은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불안해하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에게 침묵은 종종 답답함이나 소통의 부재로 비난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반응에 대한 선택권은 오직 나에게 있다는 강력한 자율성의 선언입니다. 모든 떠오르는 생각을 입 밖으로 낼 필요는 없으며 타인이 던진 모든 감정의 쓰레기를 일일이 분류해 답변할 의무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제 오늘 밤의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밖의 빗소리는 조금 잦아들었고 방 안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짊어졌던 그 모든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타인의 날카로운 말들을 저 어두운 밤하늘 너머로 천천히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그 흔들림조차 당신이 더 단단한 나무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잊지 마세요. 가만히 눈을 감고 당신의 호흡이 방 안에 고요와 섞이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면의 목적지라는 환한 불빛이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평온한 바다입니다. 그 바다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고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완전한 안식에 듭니다.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과 함께 당신의 의식도 서서히 깊고 달콤한 꿈의 세계로 페이드 아웃되어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당신은 훨씬 더 단단하고 평온한 주인으로 깨어날 테니까요. 자,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평안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제자들과의 논쟁에서 제가 가장 자주 사용했던 기술은 3초의 법칙이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무례한 말을 던져도 일단 마음속으로 셋을 세는 것이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상대는 자신의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을 보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상대를 마주할 때 공격자는 오히려 자신의 무례함을 스스로 거울처럼 대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가진 힘입니다. 말로 싸워서 이기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킬 뿐이지만 침묵으로 응수하는 것은 상황 자체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가끔은 실패합니다. 얼마 전 제 에이셜 노트북에 펜이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를 내며 돌아갈 때 저는 조용히 좀 해 라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기계한테 화를 내는 100살 먹은 노인이라니 남들이 보면 참 우스꽝스럽겠지만 그게 바로 인간미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잔소리를 시작할 때 똑같이 맞받아치면 전쟁이 되지만 그저 지그시 바라보며 그랬구려 한마디 하고 침묵하면 상대는 더 이상 싸울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너무 오래 침묵하면 지금 내 말 무시해 라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적절한 타이밍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중용의 예술이니까요. 지혜는 언제나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선별하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침묵은 밖으로 흩어지려는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는 응축의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설명과 구차한 변명은 당신이 가진 내면의 힘을 바깥으로 낭비하게 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써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묵묵히 행동하고 그 행동이 말을 대신하게 둡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의 언어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 그 자리를 깊이 있는 태도가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100마디의 조언보다 한 번의 깊은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너지를 아끼세요. 선택하지 않은 반응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고요한 틈을 넓히는 연습을 하세요.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당신의 내면은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갈등의 한 단계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상대는 여전히 당신을 자극하려 애쓰겠지만 당신의 중심은 이미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평온하게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침묵은 연습할수록 깊어지고 그 깊이는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